11월 5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이 우리가 HTML하고 CSS에 대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게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자바스크립트라고 해서 좀 다소 다른 성격의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수강 인원이 몇 분 더 투입이 되실 거예요. 참여를 하실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이제 나머지 내용들 살펴보기 위해서 어제 백그라운드 관련된 특성들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했고요. 오늘은 백그라운드 특성을 좀 응용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미지 클리핑이라고 하는 기법인데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방법이에요. 아이콘이나 버튼 같은 거 실사는 거의 안 들어가요. 실사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아이콘, 로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의 이미지 파일에 모두 모아놓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이미지 파일이 있으면은 여기 아이콘이나 버튼 같은 것들이 전부 이렇게 한 판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만약에 요 아이콘을 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딱 요만한 박스를 하나 만들고요. 얘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갖다 넣어줘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속성을 써서 이미지를 이동시켜서 요 박스 안에 내가 원하는 곳이 나올 수 있게끔 위치를 맞추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관련된 예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이미지 클리핑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제가 배경 이미지를 하나 준비를 할게요. div 태그 3개가 있고요. 테두리 지고 넓이 480에 높이 150 전부 div 태그에 적용했으니까 똑같이 먹겠죠. 상하 마진 5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배경 이미지를 어제 우리가 봤었던 이미지예요. 네, 이렇게 생긴 이미지인데요. div 태그가 한 요 정도 사이즈로 잡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인했을 때 이 이미지가 전부 표시되진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자, 배경 이미지랑 비교해 보면은 지금 현재 한 요 정도의 영역만 보여지고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박스는 그냥 그대로 두고요. 두 번째 박스를요, 백그라운드 포지션, 어저께 레프트, 라이트, 탑, 보톰, 센터 이런 고정값만 봤잖아요.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픽셀 좌표로 부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부여하면 무조건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해서 가로축으로 70픽셀만큼 이동, 세로축으로 50픽셀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요만큼 이동을 하고 아래로 이만큼 이동을 해서 한 요쯤부터 그려지기 시작을 해요. 볼까요?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자, 위치와 관련된 수치값 같은 경우엔 마이너스 값을 주는 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마이너스 값으로 주면은 마지막 박스는 이미지가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긴 이미지 하나를 내가 div 태그에다가 배경으로 걸어놓고 보여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확대를 좀 시킬게요.
자, div 태그가 아닌 부분은 제가 까맣게 지워보겠습니다. 자, 처음에 div 태그가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한 처음에 요만큼만 보여주는 거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요만큼 자, 요만큼이 div 태그인 거예요. 여기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주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이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지금 여기 가운데 뻥 뚫려 있는 부분이 div 태그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마이너스 값으로 주면은 이미지가 점점점 이렇게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잘 조절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위치를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전체 이미지에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일부만 보여준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미지를 잘라낸다라고 표현을 해요. 보통 잘라내는 거를 클립 처리한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기법을 이미지 클리핑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음 예제에서 이미지 클리핑의 실제 사례인데요. 아이콘 리스트예요. 아이콘은 조금 촌스럽긴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링크를 처리해서 아이콘 목록을 구현을 한 건데요. 사용된 이미지를 보면은 아이콘 파일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잖아요. 이거를 img 태그로 하나씩 집어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사용된 이미지는 이거 하나예요. 애당초 디자인 파트에서 아이콘들을 이렇게 하나에다가 다 붙여서 줘요. 그럼 우리는 div 그 박스를 아이콘 하나 사이즈만하게 만들어 놓고 이 아이콘 이미지의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이동을 해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위치를 맞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작업 과정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메뉴를 만들기 위해서 목록 정의 태그를 쭉 넣습니다. ul 태그 안에 li 들어갔고요. li 들어가면 무조건 링크부터 거는 건 공식이에요. 그 안에 아이콘이 들어갈 스판 태그 하나와 텍스트가 들어갈 스판 태그 하나씩 놓고 같은 방식으로 쭉 나열을 했습니다. 클래스로 전부 공통 속성 처리할 거고요. 각각 따로따로 설정해 줘야 될 거는 id 값으로 처리해 줄 겁니다. 자, 일단 모든 태그의 마진과 패딩 0으로 없애고 목록 정의 태그 초기화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따닥따닥 붙겠죠. li 태그한테 하나당 넓이를 25%, 높이는 96픽셀. 아이콘 하나하고 글자가 들어가는 정도의 높이를 측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맞춰지겠죠. 개발자 도구로 열어보면 li 태그 하나의 영역이 요만큼으로 잡혀 있는 거 확인되죠. 자, 커서 포인터. 지금
li 태그 영역에서는 커서가 안 바뀌잖아요. 링크 위에서밖에. 그래서 li 태그 안에서 커서 포인터라고 해서 li 태그 안에서 마우스 커서가 손가락으로 바뀌게 합니다. 요거는 그 링크가 아닌 영역에서 마우스 커서를 강제로 바꿔줘요. 자, 그 다음에 플로트 레프트. 그럼 이 li 태그가 전부 플로팅을 적용하니까 가로로 쫙 나열이 될 거고, 개당 넓이가 25%니까 한 줄에 4개씩 들어가겠죠. 이렇게 배치가 됐어요. 자, 그 안에 들어있는 A 태그. 실제로 클릭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을 해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블록 사이즈 줍니다. 근데 여기서 링크를 넓이를 100%로 줘버리면은 화면이 이렇게 넓어졌을 때 클릭 가능한 영역이 요만큼까지 되는 거니까 이거 좀 너무했다 싶어서 영역을 좀 고정값으로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li 태그 영역은 요만큼이고 거기서 a 태그 영역은 요만하게 제한되는 거죠. 딱 요만큼만 클릭하게 할 거예요. 마진 오토라고 하면은 가운데로 오겠죠. 자, li 태그 영역 안에서 링크가 가운데로 오는 겁니다. 패딩 탑 15라고 해서 위쪽에 여백을 좀 잡아줬어요. 자, 글자 크기, 글자 색상, 밑줄 제거해서 약간 글자를 좀 꾸며주고요. 아이콘, 요 빈 스판 태그한테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줘서 사이즈를 줄 수 있게끔 하고, 위드스랑 헤이트를 아이콘 이미지 하나만큼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스판 태그 영역이 생기는 거죠. 요만하게. 여기다가 아이콘을 아까 그 전체 통짜 이미지를 깔 거예요. 배경 이미지를 icon.png로 반복 없이 걸고 마진 오토에서 가운데로 갖다 놓습니다. 그럼 전부 이렇게 똑같은 이미지가 나와요. 전부 지금 요 이미지를 배경으로 걸고 있는 건데, 요 스판 태그에다가 요 이미지를 전부 배경으로 걸고 있는 건데, 이 스판 태그의 사이즈가 아이콘 하나 정도 사이즈로만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잘려서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래 놓고 txt, 요 텍스트 영역, 디스플레이 블록, 위드스 오토, 사이즈 줄 수 있게 하고 텍스트 센터. 근데 아이콘하고 글자가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 같으니까 상단에 패딩 탑 줘서 살짝 띄웠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아이콘 1은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0, 0 이동하지 말라는 거죠. 자, 요거 하나당 가로 57에 세로 57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57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57이라고 하면 트위터가 보이겠죠. 아, 58씩이네요. 58, 0. 그래서 계산을 해서 좌표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계속 이렇게 당겨줍니다. 두 번째 거는 X축, 두 번째 줄은 X축으로는 0, Y축으로 마이너스 57. 그리고 또 하나씩 당겨줍니다. 그러면 보여지는 영역이 바뀌는 거죠. 그냥 img 태그로 하면 될 걸 뭐하러 이렇게 불편하게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img 태그를 사용했을 때랑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처리했을 때 두드러진 가장 큰 차이는요, 어제도 질문이 나와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img 태그를 쓰면은 그림에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그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시키는 메뉴가 떠요. 그림을 맘대로 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그라운드로 넣으면은 이 그림에서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그 메뉴가 안 떠요.
코드를 아는 사람은 개발자 도구로 이 그림 찍어서 여기에 뭐 백그라운드 속성 있네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직접 내가 개발자 도구에서 이미지 주소를 따올 수도 있는데, 코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림을 다운받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웹페이지에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웹브라우저가 그 이미지 파일들을 전부 하나하나 다 다운로드를 받아야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운로드를 받을 때 용량 작은 거 여러 개를 받는 것보다 용량 큰 거 한 방에 받는 게 브라우저 입장에서 효율성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제에서도 개별 아이콘 8개를 따로 쪼개서 받는 것보다는 이 한 판에다 붙인 거를 한 방에 다운로드 받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좋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실사 이미지 같은 것들은 대부분 사용자들이 직접 찍어서 업로드하는 케이스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그냥 각자 독립적인 파일을 쓰지만, 이런 아이콘들 있죠. 화살표라든지 이런 아이콘, 여기 이런 아이콘들, 이런 것들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미지 클리핑 방식을 쓴다라는 거예요. 볼까요? 개발자 도구에서 네트워크 하면은 웹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받는 파일이 다 나와요. 만약에 안 나오면 새로 고침하시면 되고요. 실사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독립적인 이미지를 씁니다. 어쩔 수 없이요. 자, 네이버 CSS 파일에서 png로 검색하면은 네이버가 사용하고 있는 그림 파일의 주소가 나오죠. 이거 맘먹으면 다 따갈 수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걸고 있네요. 어떤 파일인지 보죠. 자, 다운로드가 됐어요. 이렇게요. 자, 아이콘 같은 것들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판에다 붙여놓고요. 만약에 그 시리즈, 요 S라고 하는 아이콘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넓이를 재요. 이미지를. 그거를 마이너스 값을 붙이면 백그라운드 포지션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여기까지의 높이를 재요. 그래서 이 높이 값을 백그라운드 포지션의 마이너스 값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박스의 넓이는 이 아이콘의 넓이가 되겠죠. 이미지 클리핑입니다. 그럼 이제 요 사이즈 같은 거 어떻게 측정해야 되느냐라고 가끔 질문을 하시는데, 이거는 그래픽 툴을 쓰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포토샵으로 측정을 해요. 이제 코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포토샵 같은 거를 간과하시는데, 그래픽 작업, 그래픽 리소스를 다루는 경우에 포토샵을 다룰 줄 아시면 이점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급한 건 아니지만 나중에 취미 삼아서라도, 포토샵은 보통 서점에서 책 하나 사신 다음에 인강만 따라 보셔도 어느 정도 기본 사용 방법이 다 익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취미 삼아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토샵으로 되게 그럴듯한 이미지를 그리라는 게 아니라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의 기본 사용 방법 정도를 익히시면 이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이미지 클리핑이었고요. 자, 배경 이미지 중첩은 어제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색상 처리입니다. 이게 좀 나중에 나온 예제인데요. 어저께 우리가 처음으로 배경 이미지 관련 이야기 했을 때 먼저
그라디언트 색상이 적용된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고 얘랑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같이 놨어요. 약간 올드한 작업 방식인데 지금은 배경 이미지 없이 순수하게 CSS만으로 그라디언트 컬러를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속성의 웹킷 그라디언트, 리니어, 이건 선형 그라디언트라는 뜻이고요. 레프트 보통, 왼쪽 하단에서부터 라이트 탑, 오른쪽 상단까지 시작 색상, 끝 색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제가 박스 2개를 놨거든요. 자, 웹킷 그라디언트 리니어 레프트 탑에서 레프트 보통으로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왼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가라는 얘기니까 그라디언트는 이 방향으로 수직으로 내려가는 얘기예요. 하늘색에서 흰색으로. 근데 이 그라디언트 색상 적용하는 게 잘 쓰면은 되게 화려한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데 이게 되게 난감한 게 뭐냐면은 브라우저 종류마다 코드 적용 방법이 달라요. 이거는 제가 가장 대표적인 브라우저 2가지만 가져온 거지 실제로 제대로 쓰려면 코드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그라디언트는 코드 깊게 보지 마세요. 네, 일단 여기서도 파이어폭스가 이제 모질라 계열 브라우저예요. 자, 얘는 위에서 박스가 있을 때 위에서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 방향으로 갑니다. 시작 위치니까요. 하늘색에서 흰색. 자, 아래는 박스가 있을 때 리니어 선형 레프트 보통 왼쪽 하단에서 라이트 탑 오른쪽 상단으로 시작 색상 끝 색상이니까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밑에는 파이어폭스는요 보통 아랫면에서 45도 방향으로 이 색깔에서 이 색깔 실행하면은 이렇게 CSS만으로 그라디언트 색상 표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안 되던 기술이었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드가 엄청 까칠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CSS 코드들이 대부분 이걸로 커버가 되는데 크롬 브라우저에서요. 크롬 웹스토어라고 검색을 하세요. 크롬 브라우저는 웹스토어라는 걸로 이제 프로그램을 깔아서 브라우저 확장팩을 넣을 수가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처럼요. 자, 여기 들어오신 다음에 CSS3라고 검색을 하세요. 그럼 여기 CSS3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설치됨이라고 나오는데 밑에 거는 제가 안 깔았으니까 요거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시면 여기 크롬에 추가라는 버튼이 있어요. 요거 누르시면 설치가 돼요. 저는 CSS3 제너레이터가 이미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설치 버튼을 보여드리려고 밑에 걸 잠깐 들어왔던 거고 여러분들은 위에 거 타고 들어가셔서 크롬에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설치를 하시고 나면 크롬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 옆에 아이콘들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 퍼즐 조각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이 퍼즐 조각처럼 생긴 아이콘을 누르시고 조금 전에 설치한 CSS3 제너레이터의 이 옷핀 모양을 클릭해서 활성화 시키시면은 이 CSS3 제너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크롬 브라우저에 활성화가 돼요.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나면 얘를 클릭하시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전에 봤었던 텍스트 섀도우 효과입니다. 오프셋 방향 결정하시고 버티컬 오프셋, 그 다음에 블러 라디우스, 그림자 색상, 오퍼시티는 투명도예요. 이렇게 그 세팅을 바꾸면 아래쪽에서 CSS 코드가 실시간으로 바뀌어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갖다 쓰시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던 거는 그라디언트였죠. 여기 네 번째 탭으로, 다섯 번째 탭인가요? 요거 누르면은 그라디언트라는 게 나오는데요. 리니어, 선형, 라디알, 원형, 스프라이트드, 격자. 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앵글, 각도입니다. 칼라 스텝 1, 색깔의 이 시작 위치, 색깔 고르시고요. 칼라 스텝 2, 만약에 단계가 더, 중간에 색상 단계가 더 필요하시면 애드 스텝 누르시면은 색상 단계를 추가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얘도 밑에 코드가 이렇게 쭉 바뀌어요. 요거를 복사하셔서, 이 변경되는 코드를 복사하셔서 적용하고자 하는 클래스나 뭐 그런 데다가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저장을 하면은 브라우저 상에 내가 가져온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요게 있기 때문에 코드를 너무 그렇게 열심히 보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건 크롬에서만 되는 거예요? 코드 복사하는. 네. 엣지 브라우저도 되기는 하는데 세팅이 좀 필요해요. 예, 크롬 웹스토어잖아요. 스토어 이름이. 자, 백그라운드 관련해서 마지막 예제입니다. 백그라운드를 좀 응용한 화면 UI,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예제들 한 두어 가지를 믹스 시켜 본 건데요. 일단은 전체 화면 영역으로 컨테이너 잡아주고 헤더, 타이틀 바 영역, 그 다음에 섹션 안에 메뉴, 섹션 안에 NAV 태그 넣은 거예요. 요거는 우리 어저께 마지막 예제 백그라운드 이미지 여러 겹 쌓았던 거, 그 코드를 재사용할 겁니다. 네. 어제 봤었던 예제 중에 8번 예제가 아니네요. 7번 예제네요. 7번 예제를 재사용할 겁니다. 8번이 아니라 7번 예제예요, 여러분. 자, 일단은 HTML하고 바디에 위드 세이트 100% 주고 전체 여백 초기화 시키고요. 바디 태그의 배경 색깔을 연한 회색으로 깔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타이틀 바 넓이 100%, 높이 45픽셀, 보더 보통 아래쪽
직선으로 1픽셀 정도 잡아주고요. 여기에 백그라운드 색상을 깔아요. 백그라운드로 하셔도 되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하셔도 돼요. 웹킷 리니어 그라디언트 선형. 자, 이 코드도 아까 알려드렸던 요 CSS3 요걸로 그라디언트 색상을 적당히 한 다음에 복사한 거예요. 크롬용으로. 웹킷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간 게 크롬에서 쓸 수 있는 코드거든요. 요걸 적당히 이렇게 복사해서 넣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경 이미지 하나 걸었고요. 그라디언트가 그 높이 값이 낮으면은 약간 입체감을 줘요. 자, 포지션 픽시드. 스크롤해도 움직이지 말라고 했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없어지죠? 그럼 이 타이틀바 높이만큼 위쪽에 패딩 탑을 줘야 되잖아요. 자, 요 타이틀바 텍스트, 글자 색깔 흰색, 글자 크기랑 폰트 설정해 주고요. 텍스트 섀도우 좀 좋습니다. 이렇게요. 자, 얘가 너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로 맞추고 싶은데 라인 헤이트로 잡아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법 써봤어요. 포지션 릴레이티브, 자기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탑 10, 위에서 아래로 10픽셀. 내용 영역이 지금 타이틀바 뒤에 숨어 있죠. 그러니까 타이틀바 높이만큼 여백을 잡아서 숨겨 있는 애들을 아래로 밀어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7번 예제 그대로 가져왔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 여러 겹 중첩한 거고, 링크 사이즈 잡아주면은 배경 이미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네, 요거는 바로 어저께 보셨던 예제 코드 그대로 가져온 거니까 어제 실습 예제 완성되셨으면은 이제 재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네, 100%. 네, 이렇게 만들어진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할게요. 요거 실습하시고요.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CSS로 줄 수 있는 다른 효과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게요. CSS가 이제 버전 2에서 3로 넘어오면서 예전에는 포토샵이나 플래시 같은 거를 써서만 이제 만들 수 있었던 효과들이 포토샵 없이 CSS만으로 구현 가능하게 됐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보는 단원이에요. 자, 첫 번째는 박스 그림자 효과입니다. 텍스트 섀도우하고 기본적으로 비슷해요. 얘는 이제 div 태그 같은 박스한테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x 오프셋 가로 이동, 마이너스 값 주면 반대로 이동하겠죠. y 오프셋 세로 이동, 마이너스 값 주면은 또 위로 올라갑니다.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 플러스, 마이너스. 블러 라디우스, 번짐 정도, 그림자 색상. 앞에 인셋이라는 키워드를 넣느냐 안 넣느냐에 따라서 그림자 위치가 좀 달라져요. 요거 이제 조금 있다가 예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도 콤마로 나눠서 이마만큼의 세트를 여러 개를 넣으면은 그림자를 층층이 쌓을 수 있습니다. 자, 인셋이 없는 경우는요, div 태그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림자가 박스의 밑으로 이렇게 형성이 돼요. 보통 이걸 이제 드롭 섀도우 효과라고 불러요. 오프셋이 x 값이면은 그림자가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거고, y 오프셋이 플러스면은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마이너스 값이면 반대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근데 인셋이라는 값이 적용이 되면은 그림자가 박스 안으로 들어가요. x 오프셋이 플러스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형성돼요. 박스가 패인 것처럼 보이는 거죠. y 오프셋이 플러스면은 이렇게 형성이 되고요. 마이너스 값이면은 반대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요거를 좀 비교를 해볼게요. 자, 예제가 다음 효과도 같이 적용되어 있어서 요것도 같이 볼게요.
둥근 모서리 효과인데요. 보통 박스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가죠. 근데 이제 보더 라디우스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보더 라디우스라고 하는 속성인데 얘한테 만약에 5픽셀이라고 하면은 5픽셀을 이렇게 이동을 해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모서리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게 내 귀퉁이에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4개 값을 부여하면은 이런 식으로요. 왼쪽 상단부터 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 들으면은 5, 6, 7, 8이 되는 거죠. 만약에 개별적으로 주실 거면은 상하단을 먼저 명시하고 그 다음에 좌우에 대한 방향을 명시하시면 돼요. 이 보더 라디우스 같은 경우는 보더 라디우스랑 박스 섀도우는 이미지에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박스 섀도우 속성을 그림에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그림이 됐건 박스가 됐건 가로가 100픽셀짜리 세로가 100픽셀짜리 요소가 있다라고 칠게요. 여기서 보더 라디우스 속성을요 50픽셀씩 주면은 여기가 이렇게 둥글게 되고 또 50 여기가 둥글게 여기도 둥글게 이렇게 사이즈의 절반만큼 주면은 원이 돼요. 이거를 쉽게 표현하는 게 50%라고 지정하면은 그냥 정사각형의 박스를 동그랗게 표현합니다. 요즘 프로필 사진 같은 거 동그랗게 나오는 경우 되게 많죠. 그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 코드 체크하죠. 자, 섹션 태그 안에 P 태그를 3개를 놨고요. P 태그인데 클래스가 박스인 요소한테 배경 색깔 하늘색, 높이 100, 넓이 80%, 그리고 안쪽에 여백 10 정도씩 줬습니다. 그냥 적당히 박스 놓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코너1이라는 클래스한테 보더 라디우스 20픽셀 주면은 모서리가 20픽셀만큼 이렇게 둥그스름하게 나와요. 예전에는 이런 거 처리하려면 무조건 포토샵 써야 됐거든요. 그 다음에 박스 섀도우 가로 3, Y 3, 번짐 5.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색상 표기가 RGBA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쓰는 색상 표기법 FF0000 이렇게 하면 얘는 레드예요. 이거를 10진수 표기법으로 바꾸면 색상 얘기할 때 이 얘기는 들었었어요. RGB라고 한 다음에 FF가 10진수로 바꾸면 255고요. 00 같은 표기법입니다. 전에 색상에 대해서 사용할 때 국을 사용하시면 된다고 했었잖아요. 여기서 색상을 선택하면은 색상 값이 여기 밑에 바뀝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아랫줄에 보시면 RGB라고 하는 표기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CSS 코드 넣을 때 색상을 이렇게 표기하시거나 아니면은 RGB라고 한 다음에 괄호 열고 117,74,70 이렇게 하셔도 같은 값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 표기법을 더 많이 쓰죠.
자, 지금 이거는 완전 까만색이에요. 그러니까 16진수 표기법으로 가면은 샵 000000 두 개씩 묶어서 숫자가 똑같으면은 하나씩 생략할 수 있어요. 000 이렇게. 이거랑 이거랑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뒤에 A가 하나 붙었잖아요. 그냥 RGB라고 하면은 0.0.0이 돼요. 콤마. 근데 여기 뒤에 A가 붙은 건 뭐냐? 얘는 알파예요. 투명도인 거죠. 0은 투명. 1은 불투명. 0.5는 뭐겠어요? 반투명. 그러니까 까만색인데 반투명한 까만색이 된 거죠. RGBA 표기법이에요. 색상에 투명도가 필요하신 경우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럼 16진수 표기법은 안 되느냐? 아니요, 돼요. 샵 빵빵빵빵빵빵 RGB고요. 투명도까지 들어갈 때는 뒤에 한 쌍 더 들어갑니다. 77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알파가 돼요. 16진수 표기법이니까 이때도 0부터 FF 사이에요. 그러니까 절반으로 나누면은 이게 0이고 얘가 15에 해당하는 거니까 적당히 절반 나누면 한 7 정도 되겠죠. 그래서 투명도를 고려할 때는 10진수 표기법으로 가면 여기가 퍼센테이지 값으로 표현이 되니까 이게 좀 더 표현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투명도를 쓸 때는 저는 이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데 뭐 뒤에 이렇게 두 개의 숫자 더 넣으셔도 같은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은 뒤에 그림자가 이렇게 생긴 거죠. 자, 두 번째 건요. 보톰 레프트. 아래쪽에 왼쪽. 여기랑 탑 라이트. 상단 오른쪽에만 그림자를 줬어요. 모서리를 둥글게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그 그림자를 주는데 일단 비포 똑같이 주면은 아까처럼 이렇게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깔리는데 앞에 인셋이라는 키워드를 주면은 박스 안으로 갉아먹고 들어가요. 인셋이 있고 없고예요. 근데 대체로 이런 식의 그림자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위에 같은 스타일을 더 많이 쓰죠. 쓰게 된다면. 자, 얘는 왼쪽 상단부터 오른쪽 상단, 오른쪽 하단, 왼쪽 하단 시계 방향으로 돈 겁니다. 그림자를 콤마로 나열하면은 겹겹이 쌓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해서 쓰임새를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미지 자, 그림을 쭉 이렇게 넣습니다. img 태그에다가 이미지를 쭉 넣고요. 클래스들을 각각 다르게 좀 줬어요. 이 클래스들을 하나씩 만들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림 크기는 250에 250 정사각형으로 놨습니다. 근데 여기 사용되어 있는 그림들을 보면은요. 그림 자체가 정사각형이 아니에요. 가로로 조금씩 긴 그림들이에요. 쉽 같은 경우는 그림 파일 원본 사이즈가 되게 커요. 거의 바탕화면급인 거고요. 네, 이미지 사이즈가 3414에 2276이에요. 가로 해상도가 3000이 넘어가요. 자, 어쨌건 이미지 비율이 전부 가로로 넓은 파일들인데 정사각형으로 위드스 8를 강제로 놨기 때문에 그림이 좀 이렇게 찌그러져 보입니다.
위드스 웨이트를 강제로 주면은 비율이 안 맞을 경우엔 이렇게 그림이 찌그러집니다. 이렇게 됐던 이미지가 여기 오른쪽처럼 찌그러져 있는 거죠. 자, IMG 섀도우 첫 번째 그림자 효과예요. 첫 번째 거는 그냥 기본으로 둔 거고요. 그림자 효과. 이미지한테 박스 섀도우를 주면은 그림에도 이렇게 그림자가 갑니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이게 조금 웃겼던 게 이미지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거든요. 근데 속성 이름은 박스를 운운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뭐야 이거 그랬었어요 처음에. 어쨌건 그림에도 그림자가 들어간다. 두 번째 IMG 서클 보더 라디우스를 보더 라디우스를 50%로 주면은 그림자가 동그랗게 나와요. 옛날에 이거 안 돼서 포토샵으로 동그랗게 잘라냈거든요. 나. 자, 그럼 세 번째 거는 둥근 이미지랑 그림자 효과. 자, 여기 박스 섀도우와 IMG 서클이란 클래스 두 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클래스 주실 때 띄어쓰기로 구별해서 이렇게 명시하시면 두 개 이상의 클래스를 멀티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그림자와 둥그렇게 나오는 게 전부 먹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미지 찌그러진 거요. 자, 여기 IMG 디폴트라는 클래스 이거거든요. 지금 요 그림이요. IMG 디폴트에다가 위드스 320에 헤이트 160 테두리 다 이렇게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일단 그림이 아까랑 비교했을 때 찌그러진 건 마찬가지예요. 비율이 다르거든요. 네, 요게 원본 비율인데 위아래로 찌그러져 있죠, 지금. 자, 첫 번째 거. 필이라는 클래스를 같이 줬어요. 이미지에 대해서 여기 제가 fill, cover, contain, non, scale down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하나씩 줬는데 오브젝트 핏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의 사이즈를 강제로 조절하면서 비율이 틀어질 때 어떻게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자, fill은 그냥 요 박스 영역을 어떻게든 그냥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그림이 찌그러지던 말건 이 박스의 내 모서리에 이미지 내 모서리를 그냥 갖다 맞추는 거예요. 기본값인 거고요. 백그라운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오브젝트 핏 커버. 네. 가로를 기준으로 맞추고 높이는 알아서 조절합니다. 그러면 벗어나는 부분이 생기면 잘라버려요. 컨테인. 높이를 우선으로 맞추고 가로를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오브젝트 핏 논. 어떠한 리사이징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요만큼 나오고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쓰면 안 되겠죠. 스케일 다운. 그냥 적당히 알아서 보여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쓰는 게 요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떤 경우에 뭘 써야 될지 따로 정해놓고 쓰진 않고요. 일단은 두 개 한 번씩 줘가면서 그냥 자연스러운 거 골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사이트 보시면은 여기 뒤에 들어가 있는 동영상 백그라운드 어제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뒤에 요거 어제 그 백그라운드 어테이치먼트 써서 했었던 효과요. 그리고 지금 요건데요. 마우스 올라갈 때 커지는 거는 나중에 자바스크립트 같은 게 조금 이따가 그 트랜지션이라는 게 좀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 그림인데 네, 원본이 이렇게 길게 들어간 그림이에요. 근데 이거를 요 영역에다가 맞추려고 하니까 비율이 안 맞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그 가로로 긴 거를 넣어서. 근데 그림은 정사각형으로 보여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은 위아래를 먼저 맞추고 가로는 나가면 잘라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한 거죠. 이 페이지 안에 배운 게 꽤 많이 들어가 있네요. 자, 이미지 관련된 효과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퍼시티입니다. 각각의 속성에 대해서 여기 설명해 놓은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든 HTML 태그에 대해서 오퍼시티라는 속성을 줄 수 있어요. 투명도예요. 색상에 대한 투명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의 투명도예요. 0은 완전 투명, 1은 불투명, 0.5는 반투명. 자, 여기 피규어 안에 ing 태그, 그리고 피그 캡션으로 이제 주석 좀 걸어놨죠. img한테 원래 요거거든요. 여기에다가 투명도를 0.5로 줬어요. 그럼 반투명인 거죠. 근데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투명도를 1로 바꿔요. 여기에 저번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트랜지션의 효과를 주면은 스르륵 하고 밝아지는 느낌이 나는 거죠. 오퍼시티는 요소 자체의 투명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소 변형하기예요. 트랜스폼이라는 CSS 속성에 내가 어떻게 변경할지에 대한 명령어와 값을 띄어쓰기로 나열하는 건데, 이거는 잘 쓰기가 되게 힘들어요. 로테이트, 회전. 로테이트 X는 X축 회전, 로테이트 Y는 Y축 회전. 트랜슬레이트, 이동. 가로, 세로. 트랜슬레이트 X, 횡이동, 트랜슬레이트 Y, 종이동. 스케일은 크기 변환. 이거 위드스 8하고 좀 달라요.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도 뭐 이동이라든지 회전이라든지 있잖아요. 박스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을 때 만약에 회전을 시켰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렇게 됩니다.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순간적으로 레이어로 바뀌어요. 포지션 속성 준 것처럼. 만약에 이 앞에 박스한테 스케일 속성을 줘서 뭐 2배로 확대해라 라고 하면은 위드스 8는 여기 왼쪽 상단을 기준으로 사이즈가 2배씩 커지면서 옆에 거는 이렇게 밀려요. 위드스 8로 사이즈를 바꾸면요. 근데 스케일로 사이즈를 바꾸면은 이렇게 박스 두 개가 있을 때 얘는 중점을 기준으로 커져요. 2배로 키워라 라고 하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서 옆에 걸 덮어요. 순간적으로 주변 요소 위에 붕 떠요. 여기에 나오는 속성들이 전부 그래요. 스퀘어, 요소를 찌그러뜨립니다. 찌그러뜨린다는 게 이런 식으로 막 마른 목골로 만들고 그래요. 자, 제가 이제 예제에서요, div 태그를 jb 박스와 트랜스 1부터 트랜스 14까지 쭉 나열을 했고요.
JB 서클이라는 건 요 가운데 원이에요. 자, 이렇게 그냥 태그들만 쭈루룩 나열한 건데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주고 H1 태그에 대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 JB 박스라는 클래스 가로 세로 100 상하 마진 50에 가운데 정렬 여백 20 배경 색상 이렇게 네모 박스 만든 거예요. 트랜지션은 애니메이션 효과인데 요건 요 다음 예제에 나올 거니까. 그 다음에 커서 포인터는 마우스 올라갔을 때 커서 바꾸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안에 JB 서클입니다. 넓이랑 높이를 100%로 맞춰요. 그럼 사이즈 가득 찼을 거고, 테두리를 10픽셀. 근데 위에서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라고 했으니까 테두리 사이즈는 안으로 먹혀 들어가죠. 안 그랬으면 100% 초과잖아요. 이렇게. 자, 100%인데 지금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요. 이 JB 박스가 주황색인데 얘가 지금 패딩 20을 먹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패딩 20이에요. JB 서클은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 영역 안에서만 사이즈가 잡혀요. 자, 이 상태에서 보더 라디우스 50% 주면은 원으로 바뀌죠. 글자 색깔 흰색, 가운데 정렬. 글자 크기 24. 조금 위에 좀 쏠린 것 같아서 패딩 탑 20에서 살짝 아래로 밀고요. 자, 이제 얘네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트랜스폼, 로테이트입니다. 자, 로테이트 XY 이렇게 있는데요. 45도 회전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네가 스르륵처럼 나온 거는 앞에서 부여한 트랜지션 때문에 그래요. 트랜지션이 없으면 휙 돌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마우스 올렸을 때에 대한 효과를 주고 싶을 때 쓰는 게 트랜스폼이에요. 마이너스 45도는 반대로 도는 거고요. 720도라고 하면은 획 돌겠죠. 로테이트 X, X축을 기준으로 180입니다. X축을 기준으로요. 이렇게 돌겠죠. 얘는 Y축이니까 이렇게 돌겠죠. 보통 이걸 이제 플립 효과라고 합니다. 트랜슬레이트, 얘는 이동을 해요. 가로 50, 세로 50. 트랜슬레이트 X는 X축으로만 이동, Y축으로만 이동. 당연히 마이너스 값 주면 반대로 움직입니다. 자, 얘를 150 정도 줘볼게요. 마지막 거요. 주변 거를 덮어요, 이렇게. 순간적으로 붕 떠서 가는 거고요. 스케일. 말 그대로 스케일을 바꿉니다. 자, 얘는 가로, 세로 2배. 여기 지금 10번 영역 침범하는 거 보이시죠? 얘는 가로로만 2배. 세로로만 2배. 마지막 스키우는요. 찌그러뜨려요. 이거는 잘 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나중에 뒤에서 예제로 나올 건데 요 스케일 속성. 요 스케일 속성을 활용하면 금방 하나 해볼게요. 스케일 속성이 지금 9번 박스죠. 9번. 얘를 div를 하나 감쌀게요. 클래스는 뭐 아웃라인이라고 해보죠.
자, 이 아웃라인만 제가 따로 클래스를 만들게요. 보더 1픽셀 솔리드의 레드. 자, 그 다음에 얘네 박스가 지금 사이즈가 100에 100이니까 얘도 위드스 100픽셀, 헤이트 100픽셀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테두리가 안 보이네요. 아, 여기 이렇게 있네요. 9번한테 주는 게 아니라 스케일 쪽으로 줘야 되는데. 요거 봐. 네, 태그가 잘못 막혀 있네요. 잠깐 다 옮길게요. 네, 스키우가 아니고 스케일 쪽입니다. 자, 얘도 마진 50픽셀 오토 똑같이 줄게요. 자, 9번이 지금 밑으로 좀 쳐져 있는 게 왜냐면 얘가 마진을 위에서 50픽셀을 줘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서 아래로 지금 50픽셀 마진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라인에 div만 특별히 마진을 0으로 넣어서 딱 맞게 할게요. 그러니까 요지가 뭐냐면은 div가 하나 있고 그 안에 div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쪽에 div에 마우스를 올렸을 때 스케일로 커지면은 순간적으로 붐으로 삐져나가죠. 그럼 이제 아웃라인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겁니다. 이게 뭐였죠? 자식이 나를 벗어나면 잘라버리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이거예요. 마우스 눌렀을 때 안에 그림이 슬쩍 커지는 거. 요거예요. 요거 보여드린 거예요. 나중에 이거 적용한 갤러리 예제가 따로 하나 나올 거예요. 네, 요거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이 CSS 효과들은 여기 안에 보시면은 트랜지션, 컬러, 그라디언트, 여기 보시면은 효과들이 다 있어요. 로테이트, 스키오, 스케일 이런 식으로 효과가 다 있는데 오히려 이걸 쓰면은 저는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보더 라디우스 여기 효과가 다 있습니다. 박스 섀도우. 그래서 일단 코드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다라는 맥락만 일단 파악하시면은 실제 코딩할 때는 여기 활용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활용 방법은 그냥 요거 움직이시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는데 이쁘게 만드는 거는 이제 각자 연습을 좀 하셔야겠죠. 저도 이쁘게 만드는 재주는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자, 다음은 이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미 다른 예제들에서 몇 번 소개를 해드렸던 기능이에요. CSS의 프로퍼티 값이 변화할 때, 그러니까 CSS에서 속성 값이 바뀔 때에 대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선택자가 있어요. 푸라고 하는 선택자에 뭔가 CSS 속성을 막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푸에 대해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호버 하고서 뭔가 CSS 속성을 딱 주면은 여기에서 여기로 변화가 발생하는 거죠. 이 변화가 발생할 때 원본 쪽에서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을 명시하면은
변화에 걸리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 애니메이션 효과가 가동을 해요. 만약에 여기서 백그라운드, 그 다음에 글자 색상, 이렇게 두 가지를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백그라운드, 그리고 컬러,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변화를 줬다면 속성명에 all이라고 지정하면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애니메이션이 다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속성명에 만약에 내가 컬러라고만 명시하면은 배경 색상은 확 바뀌는데 글자 색깔에 대해서만 애니메이션이 발생을 해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all로 지정을 하겠죠. 시간 같은 경우는 변화에 걸리는 시간이에요. 보통 1000분의 1초를 의미하는 밀리세컨드 단위, 그리고 1초 단위를 의미하는 세컨드 단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0ms 혹은 0.3s 같은 값이겠죠. ms 단위 같은 경우는 1000이 1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이 되면은 0.3초가 됩니다. 리듬은요, 기본적으로 5가지 값이 있는데요. 이지, 기본값,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졌다가 느려지면서 종료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리니어, 등속 운동이에요. 이지는 느리게 시작한 후 일정 속도에 다다르면 그 상태로 등속 운동을 해요.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지 아웃은 등속으로 시작하다가 점점 느려지면서 종료해요. 이지 인아웃은 이지랑 비슷해요. 느리게 시작하다가 빨라졌다가 느려지면서 종료해요. 일반적으로 이지 인아웃이 가장 자연스럽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직접 값을 하나씩 바꿔가면서 느낌을 눈으로 보셔야 돼요. 자, 요것과 관련된 예제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던 갤러리인데요. 마우스 올리면 쓱 올라갔다가 줄어든 형태입니다. 자, 코드 볼게요. style.css라는 파일에 준비를 했어요. css 폴더 안에 style.css 여기에 준비가 되어 있고요. 트랜지션 얘를 일단 빼고 다른 것들은 하나씩 없애보죠. 자, 여태까지 예제들은 계속 목록 정의 태그로 사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목록 정의 말고 그냥 div를 써봤습니다. 이렇게 접혀 있는데요. 비슷한 것들을 지금 쭉 똑같이 그림만 바꿔가면서 넣는 거고요. 기존 예제에 대입을 해보면은 바깥에 있는 div가 ul 태그에 대응되는 거고요. 안쪽에 있는 div를 li 태그에 넣은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목록 정의 태그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div로만도 해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 div 태그 하나가 완성된 결과물에서 게시물 하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다짜고짜 링크가 들어가야겠죠. 이 링크 안에서 그림이 들어갈 영역과 컨텐츠가 들어갈 영역으로 나눠 놓고요. A 태그 자체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인데, 그래서 A 태그 안에 들어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스판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HTML이 버전업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HTML 태그의 제약이 너무 많으니까 A 태그 안에는 그냥 종류 안 가리고 다 넣을 수 있게 나중에 바뀌었습니다. 라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여태까지 했던 거랑 좀 다른 패턴으로 간 겁니다. 그림 영역에는 그림 하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트 영역에는 게시글 제목, 게시글 상세 내용, 그 다음에 목록 정의로 작성자 이름과 작성일을 가정을 했어요. 이렇게 태그 하나가 준비되면은 이 단위로 계속해서 복사해서 넣은 거예요. 이미지만 조금 바꿔가면서요. 이렇게 초로록 바꿔놓은 거죠. 자, 이미지 아이템 안에 링크 있고 이미지 영역, 이미지 에이리어, 텍스트 에이리어 안에 각각의 태그들 들어 있습니다. 자, 요것만 넣고 보면은 이렇게 투박하게 나와요. 이제 여기에 CSS를 넣어볼게요. 자, 일단은 이미지 리스트 전체 요 div죠. 넓이를 1000픽셀로 잡고 마진 오토 가운데 정렬시켰습니다. 자, 1000픽셀 정도 잡아주니까 요게 지금 가운데 영역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 영역의 애프터. 지금 얘네들을 배치하기 위해서 플루트를 쓸 거기 때문에 미리 img 리스트 애프터에 플루트 오프 시키는 코드 넣어놨고요. 이미지 아이템. 요 컨텐츠 하나예요.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요. 위드스 25%, 플루트 레프트. 그러면은 넓이가 25%인 상태에서 플루트가 되면 한 줄에 4개씩 들어가겠다는 거죠. 한 줄에 4개씩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상세한 것들은 잡아주지 않았으니까 막 그림 같은 경우에 지들끼리 겹치고 난리가 나요. img 아이템 안에 있는 A. 링크 영역 전체를 클릭해 줘야 되니까 디스플레이 블록 걸고요. 넓이는 가득 채워라. 테두리 1픽셀.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회색으로 테두리가 링크에 걸려 있어요. 끝에 보시면은 그림은 지금 사이즈가 커서 삐져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림이 다 삐져나가 있는 건데 옆에 그림에 가려진 상태입니다. 상하 마진 10, 좌우 마진 15. 그럼 여백이 좀 확보가 됐고요. 여기 여백 보이시죠? 그림은 여전히 삐져나가 있어요. 상하 마진도 여기 잡혀 있죠. 자, 글자 색깔 밑줄 제거. 그 다음에 링크 하나는 높이를 265, 컨텐츠 하나의 높이를 265 정도로 잡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높이 영역이 이 정도로 잡히는 거니까 텍스트는 제목밖에 없어요. 삐져나가 있겠죠. 자, 트랜지션 걸어놨습니다. 이따 여기에 뭔가 변화가 들어가겠죠. img 에리어 넓이 100%. img 에리어가 그림이 들어있는 div였어요. 넓이 100% 잡고 높이는 150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리고 삐져나가는 거 잘라버렸어요. 그럼 삐져나간 게 지금 잘려 있는데 그 안에 있는 그림의 넓이 100%, 높이 100%. 지금 이 트랜지션 때문에 지금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강제로 100%로 사이징을 하면은 이미지 원본 비율에 따라서 그림이 찌그러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브젝트 픽 커버. 그럼 비율에 맞게 보여지겠죠? 자, 안에 들어가는 텍스트 영역은 상단 여백 5, 좌우 여백 15, 아래쪽 여백 10.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H4 태그, 패딩 0, 마진은 상하 5, 위아래로 5, 글자 크기 14. 작아졌어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오버플로우 히든,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이면은 절대 줄바꿈 안 하는 거고요.
오버플로우 히든이면은 벗어나는 거 잘라버리는 거고요.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면은 잘라버릴 때 말줄임 처리하는 거였죠. 자, 그 밑에 있는 p 태그, 옆 패딩 0, 상하 마진 5, 글자 크기 12. 네, 글자 크기를 작게 했고요. 오버플로우 히든,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그 다음에 웹킵 박스. 이것도 텍스트 말줄임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얘는 두 줄까지만 표시하고 말줄임 처리였어요. 상세 내용은 조금 더 나와야겠죠? 자, 텍스트 에이리어 안에 UL, 요 밑에 요거예요. 작성자 이름이나 연어리엘, 리스트 스타일 논 여백 없애기. 없어졌고요. li 태그는 글자 크기 11, 마진 잡아주고 패딩. 약간 간격. 자, 그 다음에 요 그림. 자, 여기서 선택자 보세요. img 아이템에 그냥 img라고 했다면 요 그림들이 전부 1.1배 확대가 될 거예요. 근데 그냥 img가 아니라 img 아이템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그 안에 있는 img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평상시에는 스케일이 발동하는 게 아니라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만 발동을 해요. 이렇게요. 근데 너무 확 바뀌죠? 자, img 아이템 그림이 들어있는 요 img 아이템 여기서 이제 img 에이리어 있죠, 여기. 여기요. 요 그림한테 스케일을 1.1배 확대해라 라고 줘놨는데 img 에이리어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줬으니까 얘를 빼면 그림이 이렇게 커지는 게 보여요. 벗어나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그림을 감싸고 있는 박스에다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면 그림이 커지지만 벗어나는 걸 잘라버리니까 안에서 확대되는 것처럼 나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그림의, 아까 그림의 스케일이 바뀌는 거였죠? 그림의 트랜지션 0.5초. 자, 요 예제들 실습하실 때 일단 트랜지션 하고요. 트랜스폼은 먼저 코딩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먼저 실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상황을 보시고 트랜스폼을 먼저 실습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트랜지션들을 드세요. 이거 그냥 순서대로 다 코딩하시면 안 돼요. 다른 애들은 그냥 요거 코드 하나씩 넣어가면서 아, 화면에 이렇게 바뀌는구나를 체크하시면 되는데 트랜스폼하고 트랜지션만큼은 순서대로 그냥 코딩하시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에 따로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어디서 어떤 효과인지를 확인이 가능해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갤러리 형태 한번 구성을 해봤고요. 자, 요번 단원의 마지막 미디어 컬입니다. 이 미디어 컬이가요, 되게 귀찮아요. 일단 결과물만 보여드리면은 미디어 컬이라고 해서 이제 제가 두 개의 예제를 준비했는데 반응형 앱이라는 거 만들 때 쓰는 거예요. 보통 데스크탑에서 컨텐츠가 이렇게 나오면은 쭉 줄어들다가 모바일이 됐을 때 이렇게 애들이 재배치되는 거죠. 이걸 반응형 앱이라고 합니다. 얘네가 플로팅을 적용해서 사이즈를 각각 갖고 있다가 넓이 값을 각각 다르게 갖고 있다가 브라우저의 넓이가 이
일정 사이즈보다 작아지면은 그때 넓이를 다 100%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응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상의 레이아웃을 준비했다가 이제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은 이렇게 재배치가 되는 거죠. CSS가 적용될 해상도 구간을 지정해서 구간별로 CSS를 다르게 적용하는 거예요. 이거 좀 귀찮아요, 진짜로. 그래서 수업할 때는 이제 얘기를 정리를 하지만 막상 나중에 포트폴리오 만드세요라고 하면은 다들 이건 안 하세요. 왜냐면 코딩이 귀찮거든요, 진짜. 자, 보세요. 골뱅이 미디어 스크린. 화면에서 작용하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최소 넓이가 몇 픽셀이다. 그러면은 요 안에 있는 CSS는 만약에 여기에 600 픽셀이다 라고 결정을 하면 600부터 해상도 무한대까지 여기서는 요 스타일 시트가 작동을 해요. 600보다 작아지면 작동을 안 해요. 여기 최소 해상도라고 오타 났네요. 최대 해상도입니다. 반면에 맥스 위드스 600이라고 설정하면은 0부터 해상도 600까지는 여기 있는 CSS가 작동하고요. 600픽셀을 초과하면은 더 이상 얘는 작동을 안 해요. 보통 이렇게 최대나 최소를 지정할 때는 이 미디어라고 되어 있는 블록 바깥에 CSS를 기본으로 하나 만들어요.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는 얘가 적용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다시 600이요. 600부터 무한대까지는 얘가 적용이 되지만 600보다 더 작은 해상도에서는 얘가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최대 넓이에 대해서 제한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있는 CSS는 작은 해상도, 즉 모바일에서 작용을 하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미디어 쿼리 적용법을 모바일 퍼스트라고 해요. 반면에 얘는요. 여기에 셀렉터 라고 지정하고 이렇게 만들면 0부터 여기서 넓이를 600이라고 가정할게요. 600까지는 이게 작용을 하는 거고 기본 CSS는 600보다 큰 해상도에서 작용을 해요. 그럼 얘는 데스크탑 퍼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 CSS가 데스크탑에 먼저 적용을 하는 거고 모바일 구간에서만 따로 잡아주는 거니까요. 어떤 작업 방식이 편한지는 뭐 작업하시는 분이 나름 결정하시면 되는 건데 사실 요즘 트렌드는 모바일 퍼스트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왜냐면은 요즘 주로 외국형 서비스들이 많이 그런데 모바일 사이트를 먼저 오픈하고 PC 사이트를 나중에 오픈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외국계 사이트들은. 그러니까 기본 CSS를 모바일에 잡아놓고 구간 잡아서 데스크탑으로 확장될 때 조금씩 고쳐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밀리의 서재가 대표적이었어요. 밀리의 서재가 처음에 데스크탑 사이트를 아예 안 만들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데스크탑 퍼스트가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모바일 먼저 만들고 나중에 데스크탑 오픈한다. 혹은 그 반대 케이스로 한다. 그런 거 절대 없어요. 그냥 오픈날 다 해놔야 돼요. 자, 마지막은 구간을 결정하는 거예요. min width and max width라고 하면은 해상도가 요 구간에 접어들었을 때만 이 선택자가 작용을 해요. 자, 이거를 정리해서 하나의 웹페이지가
해상도 구간에 따라 다른 레이아웃으로 구성되게 한 웹페이지를 반응형 웹이라고 합니다. 이 구간에 대한 정보는 이미 많은 작업자들이 작업하면서 해상도 구간을 이렇게 나누면은 이제 대부분의 장비를 커버할 수 있겠다라고 해놓은 거예요. 자, 최소 해상도 중심. 일단은 여기에 셀렉터라고 해서 기본 CSS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min width 576. 무한대부터 576까지는 얘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구간이 또 있죠. min width 768. 768 구간에는 여기 있는 CSS가 덮어 씌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992 그리고 1200 마지막으로 1400 이상. 자, 그러면 이 CSS는 기본적으로 576 미만에 작용을 해요. 자, 요 구간이 576보다 작은 구간이 스마트폰 세로뷰고요. 그러면 576부터 768까지는 여기가 작용을 합니다. 랜드스케이프 폰, 스마트폰의 가로 구간이고요. 768부터 992까지는 얘가 작용을 합니다. 태블릿의 세로 구간. 992부터 1200까지는요. 태블릿의 가로 구간 내지는 작은 사이즈의 PC. 1200부터 1400까지는 일반 데스크탑, 1400 이상은 고해상도 PC예요. 얘가 모바일 버스트예요. 근데 이렇게 그 해상도를 진짜 자잘하게 나누는 케이스는 거의 없고요. 일단 얘는 거의 정의 안 해요. 그래서 0부터 768까지를 보통 스마트폰 구간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768부터 1200까지를 얘도 보통 정의 안 해요. 768부터 1200까지를요. 보통 이제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봐요. 요즘 태블릿도 해상도가 커져서 보통 노트북하고 해상도 같이 가거든요. 여기를 노트북이나 태블릿으로 보고요. 1200보다 큰 구간. 1200보다 큰 구간을 보통 이제 데스크탑으로 보는 거죠. 요렇게 그냥 자잘하게만 나누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지는, 이렇게 너무 디테일하게 나누지는 않아요. 자, 얘는 최대 해상도 중심이에요. 맥스 576, 0부터 최대 576까지죠. 0부터 576까지는 얘가 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768까지, 그 다음부터 992, 그 다음부터 1200, 그 다음부터 1400까지는 얘가 발동을 하는 거고, 이거보다 더 커지면은 기본으로 정의해 놓은 CSS가 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큰 해상도에서는 기본 CSS가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데스크탑 퍼스트예요. 얘 같은 경우도 보통 576과는 잘 정의를 안 하고요. 0부터 768까지. 이거를 그냥 대부분의 폰으로 보고요. 992까지는 잘 정의 안 하고요. 768부터 1200까지. 여기를 태블릿 구간. 그리고 1400을 보통 빼고 1200 초과하는 해상도에 대해서 PC 구간으로 봅니다. 요거. 그리고 기본 선택자를 잡으면은 얘는 PC에서 얘가 작동한다.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여기 있는 구간이 작동을 한다. 태블릿에서는 여기 있는 게 작동을 한다. 하지만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 미디어 퀄이 지원 안 하는 사이트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이것도 정의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CSS는 데스크탑용 PC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갔을 때만 여기에서 보정 이렇게 작업하시면은 거의 대부분 다 통용이 될 거예요. 자, 여기 밑에는요, 반응형 앱의 9가지 기본 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온라인에 있는 글을 좀 따온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려고 따온 건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출처를 제가 넣어놨어요. 요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시기를 권해드려요. PDF에 있는 거 보시는 것보다. 왜냐면은, 주소가 다 안 들어오네요. 슬래시 1153. 네. 왜냐면은 요 페이지에 있는 어떤 디자인 방법론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림들이 GIF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움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에 직접 방문하면서 읽어보시는 게, 아,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구나. 이 움짤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되게 정성스럽게 잘 써진 글이라서 좀 따왔습니다. 반응형 앱에 되게 열심히이신 직군이 보통 이제 웹 퍼블리싱 직군이에요. 자, 그래서 이 리스폰시브 웹이라고 불러요. 미디어 퀄이라고 하는 기술인데 얘를 접목한 예제를 볼게요. 자,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주고 div 태그를 3개 만들어 놨습니다. 레프트, 메인, 라이트라고 준비를 했어요. 자, 레프트는 배경 색깔 하늘색으로 주고 여백을 좀 잡아주고요. 플로트 레프트의 넓이 20% 줬습니다. 그럼 밑에 애들 이렇게 올라오겠죠? 메인은 약간 밝은 회색으로 주고 그 다음에 패딩 20, 그 다음에 얘도 플로트 레프트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올라오겠죠? 넓이는 60% 줬습니다. 라이트 영역도 초록색으로 주고 패딩 20에 플로트 레프트 넓이 20. 자, 그럼 이렇게 영역을 잡아갈 거 아니에요. 반응형 앱의 기본은요, div 태그를 이렇게 배치했다가 사이즈가 더 줄어들면 더 이상 감당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면은 넓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 페이지를 스마트폰으로 접근하면은 컨텐츠 넓이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플로팅으로 해놨던 애들 넓이를 다 100%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100%로 풀어버리면은 이 파란색 영역이 자기 혼자 100%를 다 갖고 있으니까 밑에 거는 밑으로 밀리겠죠. 여기 제가 넓이를 100%로 바꿔볼게요. 밀리겠죠, 이렇게. 메인 컨텐츠도 넓이를 100%로 해버리면 초록색이 밑으로 밀리겠죠. 그럼 여기 라이트도 넓이를 100%로 바꿔버리면 이렇게 딱 세로 일렬로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고정 코드로 넣는 게 아니라 해상도에 따라서 이걸 다르게 적용하게끔 해주자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퀄이 최대 해상도 800픽셀일 때 0부터 800까지는 레프트, 메인, 라이트를 넓이 100%로 가져가라. 그럼 800보다 커지면 최대 800까지니까 800을 초과하면은 위드스가 다 위에 있는 코드를 먹는 건데 800보다 작아지면은 얘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넓이를 100%로 주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되어 있던 애들이요.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이렇게. 반응 영역의 기본은 이거예요. 가로로 배치되어 있던 애들을 넓이를 다 100%로 쪼개주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라. 자, 조금 전에 예제를 응용해서 간이 레이아웃을 만들어 볼게요. 자, 미디어 퀄이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부분들은요. HTML 태그에 CSS 바로 넣습니다. 컨테이너라는 클래스로 전체 영역을 감싸고 상단 부분, 하단 부분 얘네들은 지금 요 예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거든요. 여기 안쪽에 가운데 영역만 조금 전 예제 응용할 거예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배경 색깔 회색, 패딩, 글자 가운데 정렬 여기고요. 아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코드 넣어서 이렇게 잡아놨어요. 자, 먼저 컨테이너. 바디 태그 들어가자마자 감싸는 div는 사이트의 전체 폭을 결정합니다. 최대 넓이 1200, 가운데 정렬.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메뉴 영역. 요 부분인데 오버플로우 오토는 없어도 되는 속성이에요. 요 메뉴 영역과 메인 영역, 라이트 영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메뉴 영역을 플루트 레프트에 20% 가운데 정렬. 그러면 메뉴 영역이 왼쪽에 이렇게 온 거죠. 메뉴 안에 A 태그, 배경 색깔 회색, 여백, 상단 여백 7. 일단 요것만 해볼까요? 네, 배경 색깔 회색. 회색으로 다 됐고요. 상단 여백 7, 디스플레이 블록 넓이 100%. 지금 A 태그가 인라인 요소니까 가로로 배치되어 있는데 디스플레이 블록을 주면은 문단화돼서 이렇게 세로로 나야 되겠죠. 칼라 블랙. 자, 그 다음에 메인 영역 가운데요. 얘도 플루트 레프트 위드스 60% 이렇게 들어왔고요. 패딩 상하는 0, 좌우 20. 좌우의 여백 좀 잡아줬어요. 라이트 영역 배경 색깔 회색, 플루트 레프트 넓이 20. 조금 전 이제 그대로 들어간 겁니다. 20에 60에 20. 자, 얘도 패딩 15. 상단 마진 7. 패딩하고 상단 마진 7 들어갔고요. 조금 전에 요 전에 봤던 예제가 요것만 그냥 색상이 들어있는 div로 배치를 한 거였고요. 요 예제는 그걸 응용해서 상단과 하단이 들어갔고 각 영역 안에 내용을 좀 채워 넣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C에서 작용할 기본 틀을 이렇게 잡아요.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맥스 위드스가 1200이니까
화면이 커지면은 최대 1200까지는 늘어나지만 최소는 없으니까 줄어들면은 1200보다 밑으로는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이래 놓고 이제 텍스처라인 센터 미디어 쿼리 해상도가 620, 0부터 620까지는 메뉴 메인 라이트의 넓이를 100%로 바꿔라. 지금은 20, 60, 20으로 적용되어 있지만 얘네의 넓이가 각각 100%로 잡히면 이렇게 세로로 재배치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PC 이렇게입니다. 자, 요거까지 실습하시면 되고요. 어려우신가요? 네, 표정이 좀 자, 제가 단톡방에 지금 파일을 하나 올렸어요. 이게 어디 출판사에서 배포하는 파일인 것 같은데, HTML하고 CSS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속성하고 간단하게 이제 뭐에 관련된 건지 명시를 해놓은 파일이에요. 보통 이런 걸 이제 치트시트라고 하거든요. HTML 같은 경우에 우리가 수업에서 언급했었던 속성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것들은 안 보셔도 돼요, 사실. 저도 평소에 안 쓰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CSS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업에서 언급했던 것들만 정리해놨고, 나머지 표시 안 돼 있는 애들은 이제 사용 빈도가 극히 적거나 아니면은 다른 속성 명시할 때 띄어쓰기로 같이 명시하는 애들. 가령 예를 들면은 보더 컬러, 보더 스타일, 보더 위드스 이런 거는 굳이 안 쓰셔도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언급한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썼던 것들, 안 쓰는 것들은 아예 체크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텐데, 요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이게 어떤 속성들이고 어떤 예시 코드를 우리가 살펴봤었는지를 정리하시면 한 달치 수업 내용 정리, 오늘까지 했던 것들이요. 오늘까지 했던 것들에 대한 정리는 충분히 될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오늘 마지막에 본 미디어 쿼리. 미디어 쿼리에 대한 내용은 지금 여기서 정리가 안 돼 있고요. 근데 미디어 쿼리를 소개하는 책은 되게 많아요. 하지만 미디어 쿼리에 대해서 벌써부터 부담감을 가지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은 아까 그 코드 스타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디어 쿼리는 평소에 우리가 CSS 한 세트를 짜야 된다면 해상도 구간을 만약에 3개로 나눴으면은 3세트를 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 세트 먼저 좀 익숙한 다음에 미디어 쿼리를 시도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미디어 쿼리는 오늘 그냥 개념만 익히시고 다루는 거는 뭐 크게 뭐 그 개의치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다른 예제에서 나올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책들의 범위가 여기까지예요. 대부분의 책들 범위가요. 우리 수업 예제 단원으로 보면은 이제 16단원까지 내용이 보통 책들이 다루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플렉스라는 속성이랑 이제 그리드라는 속성이 비교적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속성들이거든요. 그래서 플렉스하고 그리드를 설명하는 책은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래서 이 플렉스 속성 같은 경우에 저도 온라인 자료들 막 뒤져가면서 막 샘플들을 만든 건데,
어, 원래대로였으면 이제 오늘 수업 시간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한번 하고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요 파일을 찾아서 이제 체킹을 해보니까 일단은 여기를 먼저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보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 우리가 다음 단원이 자바스크립트인 거잖아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시작하게 되면은 2개월 차에 자바스크립트 쭉 들어가고 요 강의 교환대로 보면요. 3개월 차에 1주차까지는 이제 HTML이 다시 안 나와요. 2개월 차 쭉 가고 3개월 차 첫 주까지는 웹브라우저를 다시 여실 일이 없어요. 수업 내용상. 왜냐면 여기 앞부분이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한동안 계속 소스 코드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잠깐 제가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들어가면은 뭔가 이렇게 프로그램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과를 확인합시다 라고 하면은 여기 세팅이 안 되어 있네요. 결과를 확인합시다 라고 하면은 여기 밑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상에서 이제 명령어 창이 나오면서 밑에 그냥 단순하게 텍스트 출력된 형태로 결과 확인만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기본적인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소스 코드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라고 소스 코드 구성을 다이어그램 형태로 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웹 페이지가 아니라 그냥 프로그래밍이에요.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에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랑 우리가 배웠던 HTML 걔네가 어떻게 같이 어우러서 코딩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럼 이제 3개월 차 둘째 주부터 진행되는 예제들이 이건 좀 한참 나중 예제인데요. 네, 이거 이제 오늘 우리가 어제 봤었죠? 동영상 백그라운드. 여기에 우리 가운데 글자 넣는 것만 했었잖아요. 여기에 이제 자바스크립트라는 게 들어가면은 글자가 이렇게 올라오는 애니메이션 같은 게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배달의 민족 홈페이지를 보면은요. 스크롤을 조금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마치 화면 하나가 페이지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한 페이지씩 이렇게 따닥따닥 넘어가요.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이 레이아웃을 원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그래서 첫 페이지,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입니다 한 다음에 한 페이지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 뭔가 좀 액티브한 면모가 들어가는 게 3개월 차 둘째 주부터예요. 물론 기본 예제는 이렇게 들어가죠. 이런 거. 요런 클릭했을 때 반응을 만드는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가 1개월 차에 HTML 플러스 CSS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개월 차 플러스 3개월 차에 1주까지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이에요.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거랑은 성격이 많이 다르고요. 이 기간 동안은 HTML과
CSS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이 이후 기간이 지나가면은 이제 얘네가 믹싱이 돼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론트가 시작이 돼요. 근데 제가 매번 이제 여기서 되게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요 기간 동안 앞에서 배웠던 거랑 성격이 너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딱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제 이 부분, 요 부분이 희미해지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수업 진행하기가 되게 좀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아, 이걸 해야 되나 이걸 진도를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망설여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뭔가 요약 정리하기에는 저도 좀 부담이 되고, 그래서 뭔가 좀 배포할 만한 좋은 자료가 없을까라고 해서 같이 여러분들 뵈면 한 달 동안 자료를 찾아서 요게 제일 적당하겠다 싶어서 찾은 파일을 오늘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드린 파일을 물론 요 기간 동안 요 진도 내용도 열심히 따라오셔야겠죠. 그리고 오늘 드린 파일을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부단히 검토를 하셔서 앞의 내용을 계속해서 잊어먹지 않게 복습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게 되고 나면은 이제 요쯤 프론트 들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플루트하고 그 다음에 CSS로 웹페이지 데모 요거를 제가 한 주 정도 시간을 내서 여기에서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론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 마지막 CSS 데모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니까 요 앞에 내용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으신 상태가 돼야 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차피 프론트 개발 시작하려면 이거 다 한꺼번에 다 튀어나와요. 리액트 코드 들어가면은 이제 이게 이제 자바스크립트 코드거든요. 자바스크립트 들어가고 자바스크립트 안에 CSS 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HTML 같은 애도 들어가는데 형태가 좀 많이 달라요. 이게 리액트 코드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과목 넘어가기 전에 가급적이면 제가 어떻게든 앞에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지금 노력 중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데모 예제는 자바스크립트 끝나고 나서 한번 정리하는 취지로 진행을 할 테니까 일단은 오늘까지 했었던 내용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파일 드린 거 그걸로 앞에 내용들을 틈틈이 한 번씩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일단 권해드리는 방법은 요거 여기 이제 어떤 기능들인지 좀 자세하게 노트 같은 거에 설명 같은 거 좀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예제 코드 같은 거 복사하셔서 좀 넣으신 다음에 실행 결과 어떻게 나온다 스크린 캡처 같은 거 좀 같이 넣으셔서 뭐 요즘 노션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노션 아니면 워드 같은 거에다가 MS 워드나 한글 같은 걸로 나름대로 뭔가 좀 꾸준히 볼 수 있는 페이퍼를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 해요. 저도 처음에는 정리해놓고 책상 옆에 붙여놓고 계속 봤거든요. 그래서 요 파일하고 여기서 형광펜 안 칠한 거는 굳이 안 보셔도 되는 애들이에요. 이게 우리 수업에서 언급을 안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업무하면서 전혀 안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한 거니까 나머지는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요거까지 해서 앞으로 한 5주 정도 자바스크립트를 진행하는 동안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좀 정리를 좀
부지런히 복습을 좀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자, 녹화는 여기서 끄고요.